내일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먼저 내일은 지금과는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설렘의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일은 지금보다 더 끔찍한 삶을 예견케 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주기도 한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인생이 끔찍한 삶의 연속이었다면 앞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라고 외칠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느낌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다면 이런 불안한 느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끔찍한 삶을 감당하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제는 너무 많이 마모돼 버렸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불행한 사람은 항상 불행을 예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두렵기만 하다. 불행을 마치 자신이 어찌해도 벗어날 수 없는 주어진 숙명처럼 느낄 테니까. 미래는 밝기 마련이라는 통념과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깝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불행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그 불행을 보상해줄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헛된 믿음에 불과한 것을, 오히려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하기 쉽고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일까? 첫사랑에 실패했던 사람은 다음 사랑에서도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법이다. 이 불행한 사람은 새롭게 찾아온 사랑에 설레기보다는 실패를 예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진 사랑이 원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조금만 관계가 소원해져도 바로 꼬리를 내리기 일쑤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시들 수밖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과거 불행에 대한 기억과 짝을 이루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두려움이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비연속적인 슬픔이다. 스피노자의 에티카에서. 스피노자의 정의는 조금 복잡하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운 대상이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 여기서 미래 사물과 과거의 사물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 어려움은 쉽게 가실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애인이 지금 만난 다른 애인과 같을 필요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과거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슬픔은 새로운 애인과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과거의 불행이 집요하게도 미래에 다시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서 생기는 슬픔, 즉 두려움은 바로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탄생하여 우리의 비전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불행한 과거는 과거지사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도 질식할 것 같은 무게를 가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물이다. 그러니 과거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를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과거가 불행한 사람은 미래를 잿빛으로 꿈꾸게 된다. 전체 산막으로 펼쳐지는 헬리크 입센의 유령은 바로 이런 잿빛 미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묘사한 희곡이다. 물론 여기서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은 알빙 부인이다. 기독교적 삶을 내면한 알빙 부인은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너무나 커다란 상처를 받았지만 묵묵히 참아온 여인이다. 알빙 부인이 아들 오스왈드를 어릴 적부터 외국으로 보내버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남편의 자유분방함이 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파리에서 화가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진 오스왈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빙 부인은 다시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아들 오스왈드에게서 남편의 기질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령. 아까도 레지네와 오스왈드가 저쪽에서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저는 마치 유령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모두 유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유전된 것이 귀신에 씌인 것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소멸된 낡은 사상이나 여러 가지 소멸된 낡은 신앙 따위도 우리에게 씌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내부에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잠깐 신문을 집어들어도 그 행간의 유령이 잠입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틀림없이 온 나라의 안에 유령이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햇빛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스왈드가 레지나와 시시덕거리는 것을 목격한 날 알빙 부인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레지나가 누구인가? 그녀는 자신의 남편과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아이다. 그러니 지금 알빙 부인은 자신의 멘토인 만드레스 목사에게 이런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알빙 부인에게 유령은 그녀가 두려워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특질들을 실체화한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자유에 대한 동경,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열정 같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가 체화한 종교적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 특히 탐스러운 육체와 관련된 에로틱한 가치들이 유령으로 실체화하면서 그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렇지만 에로틱한 가치를 부정하는 존재야말로 진짜 유령이 아닐까? 유령에게는 몸도 없고 애인도 없고 온몸을 간지리는 달콤한 애무나 키스도 있을 수 없으니까. 입새는 블랙 유머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사하는 장난꾸러기였던 셈이다. 진정한 유령은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아니라 사실 기독교적 가치에 물들어서 인간의 소중한 감정들을 부정하는 알빙 부인이었다. 어쩌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끌렸던 것도 알빙 부인이 인간적으로 감정을 교감하기 힘든 여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남녀 사이의 에로틱한 감정을 끔찍하다고 느끼는 여자와는 짧은 키스도 나누기 힘들 테니까. 가엾은 너의 아버지는 자신의 내부에 충만해 있는 삶의 기쁨의 배출구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집에서 그다지 기쁨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의무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 배워와서 내 엄마는 한결같이 그런 속박들에 매여 있었단다. 모든 것이 의무와 결부되는 거야. 마지막에는 내 의무라든가 저 사람의 의무라든가. 그러니까 나일지도 몰라. 오스왈드, 너의 아버지에게 가정의 통 재미없는 곳으로 느끼게 만든 사람이. 알빙 부인은 남편의 분방함에 영향을 받을까봐 아들을 외국에 보냈다. 그렇지만 사실 그녀의 아들 오스왈드는 아버지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두운 영향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오스왈드가 화가로 나름대로 명망을 얻은 것도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인간적인 감정을 긍정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뛰어난 화가가 될 수 있었겠는가? 오스왈드는 집으로 돌아오자 말았어야 했다. 잿빛으로 물든 죽음의 가치관 앞에서 장밋빛으로 빛나는 예술적 열정은 힘을 잃을 테니 말이까. 이제 눈치챘을 것이다. 진짜 유령은 편협한 종교적 가치로 퇴색된 색안경을 끼고서 세상을 판단하는 알빙 분이었던 셈이다. 오스왈드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하루속히 어머니를 떠났어야 했다. 어머니가 유령으로 또아리를 틀고 있는 집에서 서서히 잿빛으로 시들어가면서 미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렇지만 착한 오스왈드는 어머니에게서 유령을 느끼지만 그것을 명료하게 자각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오스왈드는 조금씩
죽은 자의 곁에서 삶의 온기를 빼앗기게 된다. 뜨거운 열정을 화폭에 담았던 정열적인 오스왈드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언젠가 어머니처럼 유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스왈드가 힘없이 읊조리는 마지막 대사는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한다. 태양, 태양이라고 우물거리면서. 오스왈드는 어머니의 우물한 가치를 날려버릴 태양을 절망스럽게 찾고 있다. 그렇지만 측은한 오스왈드는 알고 있을까? 유령이면서 자신이 유령인지 모르는 어머니가 바로 태양을 가리고 있는 짙은 먹구름이라는 사실을. 병에 걸릴까 두렵다. 해고될까 두렵다. 가난해질까봐 두렵다. 사랑이 떠날까봐 두렵다.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 상실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때 병으로 고생했거나 한때 실직을 했거나 한때 시련을 당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까 두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감정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발생한다고 하겠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어쨌든 두려움은 우리 현재를 좀먹는 감정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픈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보내고 지나친 염려는 우리를 미래로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삶을 향유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움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가진 것, 건강, 젊음, 직장, 애인들은 모두 항상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혹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내 곁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젊음이니 건강이니 모두 어느 사이엔가 떠날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젊었을 때 그리고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게 될 것이다. 해고되든 내가 떠나든 간에 지금 회사에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직장 생활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랑도 애인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애인과의 근사한 키스에 더 몰입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소중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곁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안개가 걷히듯 어느 사이인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의 김현준입니다. 저의 영상을 즐겁게 흥미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이 영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3분께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남기실 때는 그냥 지금 보신 이 영상에 대한 짧은 감상평을 적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는 100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만들면서 그동안 읽지 않았던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요. 참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면서 작게나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어떤 인문학적 통찰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저의 짧은 감상이었고요. 이것으로 저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